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1881년 1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1년 조사 시찰단,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문물 시찰단, 근대화된 일본의 국정과 문물 탐방, 박정향과 전문위원 포함 총 60여 명으로 구성, 고종이 보내죠. 오늘 그 내용 얘기입니다. 제가 AI 개요를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고종은 1881년 파견한 조사 시찰단이 1881년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온 보고서, 즉 문견 사건을 통해 일본이 얼마나 강했는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부국강명 정책과 발전상을 담고 있었으며 보고서 내용은 고종이 일본의 제도와 정책을 보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종의 인식 변화. 이 보고서를 통해 고종은 일본의 제도와 정치가 부강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선의 개혁 구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강력함 확인. 시찰단은 일본의 강력한 국력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보고서에 담았으며 이는 고종이 일본의 실질적인 힘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볼까요? 이 책,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는 책이 그때 당시 그 조사 시찰단 보고 온 그 관련된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그게 조선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 이렇습니다. 넉 달 동안 일본을 시찰하고 온 신사유람단 조사 시찰단이와 이제 고종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유람단 귀국 직후 국왕과 신하의 대화는 이렇다. 고종이 묻습니다. 일본의 강약이 어떠하더냐? 박정향이 대답합니다. 일본은 겉모습을 보면 자뭇 부강한 듯합니다. 그러나 서양과 통교한 후 교묘한 것을 좇을 줄만 알아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외국에 진 부채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박정향이 나중에 그 미국 공사로 가는 그 박정향입니다. 벌써 대답이 다른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고종을 뭐 개혁군주다, 계몽군주다, 계명군주다, 또 한편에서는 매국노 고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조선의 왕은 진화의 그 황제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죠. 고종이 뜻이 있었어도 지금 대신들 생각을 보세요. 그 당시도 노론이 계속 이어졌죠. 민시척족 노론이니까. 이들이 반대하면 왕인 고종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고종이 이런 내용을 정말 알고 싶어 했고 김기수 때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대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이랬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양계추의 말처럼 조선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선들 어찌 아무리 강한 일본이라 할지라도 조선을 멸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 단원들은 미국 군함의 의전 행사를 보고 용맹함과 민첩함을 느끼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박정향의 보고에서도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화 철학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일본에 대한 정확한 통찰은 느껴지지 않는다. 실패한 연수의 결과는 망국이었다.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는 고종의 질문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이 책에
그 400여 컷의 관련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대의 길목에선 조선은 자주적인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고종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의 길에 들어선 일본을 하나의 모델로 설정하고 조사 시찰단 파견을 단행했다. 1881년 총 64명의 조사 시찰단은 약 4개월 동안 일본 사회를 살펴보았으며 그 후 그 기록을 남겼다.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에 박정향도 있고 유길준, 윤치호, 제가 이 책에 그 목차만 따봤어요. 쇄국 그리고 개항, 일본 따라 배우기가 시작되다. 일본행 화륜선에 오르다. 조사시찰단의 일본 탐험, 100년 전 실패 그리고 실패의 역사가 주는 교훈. 이게 책의 목차입니다. 일본 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통렬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제국 일본의 전쟁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박영준 지은 그 다음에 그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 이런 책도 있죠. 이 책의 그 목차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이 러일 전쟁과 일본의 군사력, 2장이 건암 경쟁 시대와 일본의 군사력, 3장 군축기 일본의 군사력, 4장 군비 확장 전쟁기 일본의 군사력, 5장 전전기 일본 군사력의 붕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제 군사력 증강 현황입니다. 1869년 메이지 유신 다음 해만 돼도 별게 없죠. 함정 4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때도 일본이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해서 개화파를 도와주질 않죠. 청나라를 의식해서. 그래서 청나라가 10년간을 섭정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10년 동안에 일본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죠. 1895년이 되니까 일본의 군이 15만 가까이 됩니다. 육군, 해군, 함정수도 69척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국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리고 러일 전쟁인 1904년 때는 뭐 94만이니까 거의 100만 대군이 됩니다. 함정도 147척이나 되죠. 일본이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군비 확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904년에 94만 장병수가 그런데 1931년에는 32만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 일본 장병수가 감소한 이유는 러일 전쟁 이후 군비 축소와 산업화로 인한 징집 대상자의 감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장병 손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AI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904년에서 1931년 이렇게 일본이 군사가 수가 줄었을 때 1919년도 거기에 해당되죠.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 병력수가 우리의 독립군 병력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가장 많았을 때가 아무리 잡아도 4,000명이 안 됐답니다. 3,500명? 그 당시 1919년 일본군은 34만 명, 함정수 177척, 항공기수가 116대랍니다. 1920년에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에서 자랑스러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죠. 여기서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군 전체와 싸워서가 아니죠.
이때 승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소련 러시아의 그 소비에트 그 볼셰비키 혁명 끝나고 그 동아시아 쪽에 있던 저쪽 연해주 쪽에 있던 체코군이 이제 없고 이제 쓸모 없게 된 그 체코군의 우수한 무기를 이제 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청산리 전투가 얼마나 규모가 큰 것이었을까요?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이순신 장군의 대첩처럼 이렇게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한 일본의 부대가 포위망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일본군을 죽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거를 참 힘이 없는 가운데는 대첩이죠. 대승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참 우리의 스케일이 이걸 대첩이라고 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는 그나마 3, 4천 명 되던 독립군이 1921년 자유시 참변 아시죠? 자유시 참변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이 거의 소멸합니다. 그 이후는 거의 공산주의 계열만 남고 평균이 한 300 내지 500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 인원으로 이제 그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본은 31년에 32만이었지만 41년에는 240만, 45년 해방 당국에는 826만. 함정수와 항공기수를 보세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400명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고요? 게다가 외정시대에는 외국에서 우리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임정, 광복군, 임정에서 활동한 그 모든 것은 중국군의 일부로 편입이 된 것이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질 못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막 군대를 조직해서 하와이에서 군대 조직해서 훈련하고 막 그랬었죠. 그걸 이승만이 말리고 뭐 안 된다 이랬었죠. 국제법을 공부한.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자체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광복군도 조직을 하고 다 장개석은 이제 그거를 다시 청나라 그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을 속국에서 잃었던 속국을 다시 되찾으려는 의도가 이 국제정치라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조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도와줍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임시정부를 도왔던 것이고 광복군을 이제 중국군 편입해서 훈련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우리의 해방은 그러면 이제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화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피땀 흘린 그 노력들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 터뜨려서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우리의 독립운동 노력 의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더해져서 독립이 된 것이죠. 그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감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881년에 일본의 군사비 지출 비율은 16.58%, 1890년에 29.8%,
오늘날 우리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3% 이내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국방비가 3% 이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군 때문이죠. 북한은 실제로 이렇게 이상 국방비를 지출한답니다. GDP에. 우리도 만약에 미군이 없으면 여기에 국방비에 이렇게 다 지불하면 언제 그 없는 돈에 경제개발을 시킵니까? 우리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도 이때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합니다. 없는 살림에. 개전 직전 청일 양국의 육해군 주요 전력 비교합니다. 청나라에는 아주 북양함대라는 막강한 함대가 있었어요. 진원호 전함을 아주 큰,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큰 전함이 2척이 있었습니다. 내원, 제원, 치원, 순양함이 있었고요. 반면 일본은 물론 병력은 이제 많이 늘렸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그러나 기동력 있는 그런 함대를 가지고 있었죠. 청일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중국의 북양 함대는 힘도 못 쓰고 포탄이 안 나갔다면서요. 그 포탄 살 돈으로 그 서태후 생신잔치에 썼다면서요.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주력 소총이었습니다. 무라타 연발총. 그 무라타 장교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위에는 청국의 북양함대 진원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데 근대식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무기만 갖다 놓은 것이죠. 결국은 쓸모없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아래는 일본의 마쓰시마함 이겁니다. 이건 순양함입니다. 결국은 기동력으로 쉽게 북양함대를 다 몰살시켰죠. 이번에는 러일전쟁 개전 양국의 병력 규모입니다. 일본은 이때 이제 18만 명이 됩니다. 예비 병력도 67만이나 됩니다. 해군에서는 좀 밀리지만 나름대로 많이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 이게 1902년에 영국에서 건조된 전함,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이 기함을 쓰고 도고 장군, 도고 제독이죠. 대한해협에서 이제 발틱 함대를 다 몰살시킨 이제 그런 것이죠.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부키 순양함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답니다. 미국보다 빨리요. 그게 1922년에. 그래서 일본이 항공모함을 이용한 해전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미국보다 앞섰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미국도 따라서 항공모함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일본의 폭격기입니다. 이게 1936년 당시 중일전쟁에 앞서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8구식 중전차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1932년에서 42년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출신 지원병의 규모 한번 볼까요? 1938년에 400명 규모가 1943년 태평양 전쟁 한참일 때는 5,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따와봤고요. 그 다음에 1928년에서 39년 사이에 군사비와 세출 이런 표도 한번 따와봤습니다. 1937년에서 39년 중일전쟁 이때에는요, 일본의 군사비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60%를 넘어갑니다.
도대체 뭐를 먹고 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전 시 미국과 이제 태평양 전쟁입니다. 개전 시 미일 양국의 해군 전력 비교.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압도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일본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육군 전력. 미국은 160만, 일본은 212만. 일본이 더 많네요. 국민 총생산 한번 볼까요? 경제지표. 일본이 449, 미국이 5300. 이것은 차이가 크군요. 항공기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확실히 그 경제지표로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일본의 이 당시에 12배 정도 되죠. 지금은 미국이 일본의 몇 배입니까? 미국이 한 5라면 일본이 한 5라고 보면 미국이 30 정도 되죠. 그러면 5, 6, 30, 한 6배 정도 되네요. 지금보다 더 차이가 크네요. 국가 예산 자체도 165대 565, 3.4배. 군사 예산은 125대 266, 미국이 2배 정도밖에 더 많지 않네요. 오늘날에는 천조국 미국이, 그렇죠, 9천억, 천조죠, 1200조죠, 지금은. 2등에서, 일본은 무장을 못하게 이제 돼서 있습니다. 그 군사비 지출 2등에서 10등까지를 다 합쳐도 중공이 한 3천 정도 되죠. 미국이 9천 정도 되고. 그러니까 2등에서 10등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돼 있죠. 이때 당시에는 군사 예산이 미국이 2배 정도 더 많았네요. 일본이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본 잠수정도 있고요. 태평양 전쟁 때 이런 책이 이제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 이 책에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따와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이춘근 박사의 강의 조선 멸망 시기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든 요소들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몇몇 그 화면을 캡처해 본 것입니다. 1900년대 일본의 경제력과 강대국 반열 한번 보세요. 재팬과 차이나 1900년대 1990년 1900년대에도 차이나보다 훨씬 많죠.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1900년이 되었을 때 일본은 경제력으로도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어떻습니까? 60배라고 하죠. 러일 전쟁 직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른 일본 이랬답니다. 1904년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이때 대한제국은요. 일본 메이지 시대의 군사력 확장과 팽창주의 1900년에 육군 15만 1905년에 육군 99만 러일 전쟁 당시에 이미 100만 대군인 거예요. 해군 172척 34만 톤 군사비가 68년부터 77년에 매년 평균 16% 군사비를 투입했다고 하고요. 보병연대도 증가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러시아 위협론을 주장하면서 그 이익선 개념을 주창하죠. 그 일본의 이익선에 한반도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남한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보시는 대로 러일 전쟁 전 10년 동안에 일본은 평균 39%의 국방비를 지출했답니다. GDP 대비 3.93%. 전력 소모율도 나와 있고요. 보병 위주의 백병전을 채택했다. 이런 부분들. 해군 전략과 러일 전쟁의 교훈, 영국의 신속한 적용,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영향,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동맹을 맺고 영국이 정보를 다 주고 일본 국제발행시켜서 로스차일드로 하여금 매입시켜서 자금 다 대주고 영국에 무기 대주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 싸우게 해서 이긴 겁니다. 그레이트,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죠. 우리가 그런 국제정세를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째서 우리가 2차 대전 개전 무렵 세계 8대 강국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니까 1543년 말씀드렸었죠. 그때 일본이 은광 발견하고 그 다음에 조선 도곡 납치해서 자기 만들고 조총 수입해서 뭐 배포하고 그때도 경제적으로 볼 때 물론 산업혁명 이전이죠. 근대화 이전이니까 그때도 일본은 세계적인 부국이었다는 겁니다. 패전 후 33년 만인 78년에 2위 경제대국이 됐죠.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지났죠. 지금은 25년에는 일본이 세계 그 순위가 5등으로 밀렸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인도, 일본 이렇게 순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됐죠.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바로 옆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국제정치니까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뭐 나쁜 소식도 아닙니다. 2011년 중국의 세계 2위 자리를 내준 일본이다. 11년에 등수평이 열심히 일으켜서 올려놨는데 시진핑이 지금 다 까먹고 있죠. 중국이 경제가 미국의 66%까지 따라갔답니다. 그게 2023년이래요. 근데 2025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70%로 오르질 못하고 64%로 떨어졌답니다. 꼬꾸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뭐 배드 뉴스는 아닙니다. 자, 일본의 군비 확장의 역사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1894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학당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